그 설교가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심판사 오통씨는 의사 류웨에게 자기는 파눌루 신부의 논조를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확연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 설교는 그때까지 막연했던 어떤 생각, 즉 자기들로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죄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종의 감금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좀 더 감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시민 생활을 계속하며 그 유폐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때부터 오직 이 감옥과 같은 생활에서 탈출하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외부와 차단당하는 것을 기껏해야 그저 자기네들의 몇몇 습관을 방해하게 될 일시적인 두통거리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갑자기 여름에 찌는 듯한 하늘에 뒤덮여 일종의 격리 상태를 의식하게 되자 그들은 이 간방사리가 자기네들의 모든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으며 저녁이 되면 서늘한 바람과 함께 다시 찾아드는 정적이 이따금 그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행동을 저지르게끔 내팽겨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빚어진 결과건 아니건 간에 이제 시민들이 진실로 그들의 처지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전반적이고 심각한 일종의 공포가 우리 시에 감도온 것은 바로 그 일요일부터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의 분위기는 좀 변하긴 했다. 그러나 사실 분위기가 변한 건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설교가 있은 지 며칠 후 교회로 가면서 그 일에 대한 그랑과 함께 얘기를 주고받던 류에는 어둠 속에서 걸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그들 앞쪽에 몸을 흔들어대는 어떤 사내와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에 날이 갈수록 늦게 켜지던 시의 가로등이 벼랑간 환해졌다. 그들 뒤편에 높이 달려있던 전등이 눈을 감은 채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그 사내를 돌연히 비췄다. 일종의 조용한 기쁨으로 일그러진 그 희끄무레한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나갔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랑이 말했다. 리웨는 그랑을 끌고 가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는데 그가 안절부절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우리 시에 미친 사람들이 우글거릴 날도 멀지 않았어요. 류에가 말했다. 피곤까지 겹쳐 그는 목이 컬컬했다. 무얼 좀 마십시다. 그들이 들어간 작은 카페에는 카운터 위쪽에 단 하나의 전등이 비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불그스름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카운터에서 그랑은 의사가 보기에 놀랍게도 술을 한 잔 달라고 해서 단숨에 마시더니 자기는 술이 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선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밖으로 나오자 리웨에게는 밤이 온통 신음소리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가로등 위 어두컴컴한 하늘 어디에선가에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는 보이지 않은 재앙이 더운 공기를 지칠 줄 모르고 휘젓고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다행히도 그랑이 말했다. 류에는 그가 무얼 말하는지 몰라 궁금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랑이 말했다. 저는 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류에가 말했다. 그거 잘 되었군요. 그리고는 그 휘바람 소리를 듣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는 그랑에게 그 일에 만족을 느끼느냐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잘 돼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래 걸리나요? 그랑은 힘이 나는지 알코올의 열기가 목소리와 뒤섞였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어두컴컴한 속에서 리에는 그가 두 팔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랑은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거침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원고가 출판사에 도착하는 날 출판업자가 그것을 읽고 나서 일어서며 사원들에게 여러분 모자를 벗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런 얘기는 류에를 놀라게 했다. 그랑은 모자를 벗는 흉내를 내는 듯 한 손을 머리에 가져갔다가 수평으로 뻗었다. 저 높은 곳에서 그 이상한 휘바람 소리가 다시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렇고 말고요. 그랑이 말했다. 그건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비록 문학계의 관습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지만 류에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나갈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출판사 직원들도 사무실 안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류에는 잠자코 있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는 페스티의 신비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새 그랑이 사는 동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동네는 좀 높은 지대라서 가벼운 미풍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고 또한 그것은 도시 안의 모든 소음을 쓸어내주고 있었다. 그 동안에도 그랑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지만 리우에는 도무지 이 호인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다만 문제의 작품이 이미 많은 분량에 이르고 있으며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저자가 겪은 고생이 매우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 수 있었다. 몇 날 밤, 몇 주일씩이나 단 한 개의 단어를 위해 그리고 때로는 단 하나의 접속사를 위해 온통. 이 대목에서 그랑은 말을 멈추고 의사의 외투 단추를 잡았다. 말이 아무렇게나 나 있는 이빨 사이로 더듬거리며 기어 나왔다. 생각 좀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 엄밀히 따져서 그러나와 그리고 가운데 하나를 택하기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와 그리고 나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에 이르면 이미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와 이어서가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확실히 더욱더 어려운 경우는 그리고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요? 류에가 말했다. 알만해요. 그리고 나서 의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랑은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다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그럼 빠른 말투로 말을 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웨는 그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면서 자기는 그를 돕고 싶으며 그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랑은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집 앞에 왔을 때 망설이면서 의사에게 잠시 들렀다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리웨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식당에 들어가자 그랑은 의사에게 탁자 앞에 앉기를 권했는데 그 탁자 위에는 깨알 만한 글씨로 쓴 온통 지운 자국으로 엉망인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랑은 의아한 듯이 자기를 쳐다보는 의사에게 말했다. 그런데 뭘 좀 마시지 않겠습니까? 포도주가 조금 있는데요. 리웨는 거절했다. 그는 종이장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지 마세요. 그랑이 말했다. 이것은 내가 쓴 첫 문장입니다.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랑 역시 그 모든 종이장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물리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 가운데 한 장을 집어들어 갓도 씌우지 않은 정우에 비춰보았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류에는 서기의 이마가 땀에 젖은 것을 보았다. 앉으십시오. 위에가 말했다. 그걸 좀 읽어주시죠. 그랑은 의사를 쳐다보더니 고마워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죠. 그가 말했다. 저도 안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랑은 계속 종이장을 보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 앉았다. 리웨는 그 순간 윙윙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 도시가 재앙에 답하는 소리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바로 그때 자기 발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도시와 그 도시가 이루고 있는 갇혀진 세계와 그리고 그 도시가 어둠 속에서 숨가쁘게 내지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절규를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랑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5월의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어떤 우아한 말 타는 여인이 멋진 밤색 암마를 타고 블로뉴 숲속에 꽃이 만발한 오솔길을 달리고 있었다.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침묵과 함께 고통에 휩싸인 도시의 분명치 않은 소리가 들렸다. 그랑은 종이장을 내려놓고 그것을 계속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눈을 치켜 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웨는 처음 부분을 들으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알고 싶은 호기심이 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랑은 활기에 찬 어조로 그와 같은 관점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종이를 쳤다. 이것은 단지 대충 해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장면이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될 때 나의 문장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구보산책이 바로 그 보조를 띠게 될 때 그때 나머지는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떠오르는 환상이 이 정도이므로 탈모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인쇄소에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따금 그 문장은 그를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은 그것이 아직도 사실과 완전히 들어맞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는 표현이 아니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투적인 글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점이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때 창 밑으로부터 사람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리웨는 일어났다. 선생님은 제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두고만 보세요. 그랑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덧붙였다. 이 모든 불상사가 끝날 때쯤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리웨는 이미 계단을 내려왔는데 거리에 들어서자 두 사내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분명히 그들은 시의 출입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우리 시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패스트와 더위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이미 폭력에 몸을 내맡긴 채 시외로 도망치기 위해 그 방벽의 감시를 속이려 시도했던 것이다.